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이 미뤄진 도쿄올림픽. 일본 내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서 올해 이 대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논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IOC는 개최 강행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엄청난 규모의 중계권료 포함해서 개최 취소를 하게 될 경우에 입게 되는 경제적인 타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경기 운영이 돼야 할 텐데요. IOC가 대회 기간에 코로나19에 걸리면 선수 본인 책임이라는 서약을 추진한다고 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 이건 선수 본인 책임이다.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해 놓은 것도 역시 논란이죠.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 올림픽은 둘러싼 혼란. 하루빨리 정리해야겠습니다. 6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하트, 근육의 하트, 관절의 펭귄이 요끈, 개펜텍 핫. 관절의 쿨해, 근육의 쿨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개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개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저 박세리가 함께하는 엔피플 홀인원 무제한 도전 나이샷. 월 2,000원으로 엔피플 가입하고 홀인원 인증하면 상금이 200만원. 365일 무제한 도전이니까 저 박세리도 도전합니다. 리치 언니도 도전하신다고요? 엔피플 지금 다운받으세요.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다양한 무좀 고민엔 티어실. 티어실로 풀러버려. 티어실과 모든 무좀. 티어실. 발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티어실.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티어실. 3일제약. 6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일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코로나19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맞아도 되는 건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안동의료원 이윤식 원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3주간 40%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중국, 미국 각국 정부가 규제 방안을 발표했고요. 유럽중앙은행도 버블을 경고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금융시장의 움직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비트코인 관련한 뉴스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전기자동차 구매할 수 있다. 이 발표를 해서 비트코인이 한 주당 64,863달러까지 기록을 했는데 지금 37,000달러 선까지 급락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16세기의 그 네덜란드의 튤립 특이품처럼 가상화폐가 만들어낸 버블이 커지자 세계 각국이 잇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레버리지 거래라고 하죠. 원금의 2배 이상 하는 투기머니들이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급락했는데요. 한머니들이 이런 가상화폐 시장을 빠져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판매에서 더 이상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또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암호 자산의 그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달하면서 탈세나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리자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20일부터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 자산을 송금하려면 국세청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추진됐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18일부터 은행과 결제기관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최소한만 보유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세계 각국의 규제가 가격을 떨어뜨렸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각국 정부의 규제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 비트코인 레버리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각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 돈의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네. 이 때문에 투기머니들, 특히 한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원금의 2배 이상을 배팅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가속도가 붙지만 하락할 때도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주가와 관련된 변동성이 심해지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개회사로부터 이렇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강제 청산을 당하는 바람에 하강 곡선이 더 가팔라졌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강제 청산보다는 손실을 우려해서 미리 매도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세계 채굴량의 6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러던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비트코인 채굴 거래 다 중단시킨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공산당 지도체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화폐라는 것은 3대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환 매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가치 척도의 기능, 또 화폐 그 자체의 가치 저장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와서 페이팔이라든지 유니온페이와 같이 5,600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환 매개의 기능이 아주 강화되고 있고요. 네. 또한 투자 가치로서의 존재를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디지털 위엔화와 관련해서 보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디지털 위엔화가 보급이 실패했을 경우에 중국의 꿈이라든지 시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통화나 금융 분야의 패권을 도전하기 위한 부분이 가상화폐의 걸림돌이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네. 또 이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석탄 발전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고요. 네. 또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돈 세탁이라든지 범죄 조직에 불법적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안 당국이 이달 초 범죄 조직을 검거했는데 비트코인을 통한 자금 세탁 금액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북한 해커들도 가상화폐를 이렇게 훔치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북한 해커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공격으로 각국의 기업들로부터 한 13억 달러의 가상화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 군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온라인 카지노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인프라에 무려 하루 평균 150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40%는 금융기관을 겨냥해서 사이버 화폐를 탈취할 목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 봉쇄로 외환 부족이 지금 심각해지자 사이버 공격으로 보충하려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해킹을 해서 은행 해킹해서 돈을 빼가는 것처럼 해킹해서 가상화폐를 빼가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그럼 이걸 현금화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부분
그 해커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나와 있는 해커들 소형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이 자금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워낙 불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금 세탁이 수월하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 공안 당국이 북한 해커와 관련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일부 해커들 같은 경우에는 추방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가상화폐 해킹해서 핵 개발에 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자금들 같은 경우는 북한이 가장 그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는 네네. 핵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잠수함 ICBM 개발에도 쓰이기도 하고요. 또 통치 자금과 관련해서 쓰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가상화폐를 통해서 자금 조달 규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송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네. 대규모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네요. 조금 전에 중국이 디지털 통화 발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미국도 디지털 통화 발행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디지털 통화 관련해서 실용화에 가장 앞선 나라는 중국이지만 네. 세계 기축 통화인 그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도 도입을 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FRB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앙은행에 해당하는데요. 디지털 통화 관련된 발행 여부를 정리한 보고서를 올 여름에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가격이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만 네. 디지털 통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정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되고요. 또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편리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세계 각국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기술 혁신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통화 관련된 실증 실험 또 금융당국의 컨트롤 여부를 면밀하게 지금 연구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도입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 디지털 통화라는 게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듯이 온라인상에서 돈을 만든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온라인상에서 현금처럼 쓸 수가 있는 중앙은행의 발권 통화로 알고 계시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만큼 상품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살 때도 이런 디지털 통화를 가지고도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디지털 통화로 썼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블랙마켓이라고 하는 암시장 같은 경우가 네. 제거가 될 수 있고 세원 확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지털 통화를 이렇게 각국 중앙은행이 개발을 하면 이걸 해킹받을 가능성 크지 않을까요? 네, 최근에 그 미국의 석유 운송 파이프라인 회사인 코노리얼이 런섬웨어 집단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는데요. 네네. 이때 몸값으로 500만 달러를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는 다크사이드를 비롯해서 많은 랜섬웨어 해커 집단이 있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과 관련해서 공격을 해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무려 3천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해 협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한다면은 늘 먹잇감을 찾아서 움직이는 해커 집단의 속속상 수익률도 좋고요. 몸값을 쉽게 챙길 수 있는 공격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아무래도 디지털 통화의 그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트워크 내부에 침입해서 감염시킨다든지 패스워드를 통한 인증 정보를 암호화시키거나 또 사기 메일 수법을 통해서 블록체인 그 인프라 시설에 들어가서 디지털 통화를 쓰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을 충분히 공격할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른 그럼 대책도 좀 하루빨리 마련이 돼야겠네요. 네, 각국이 이 때문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지금 한창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개발 뒤에는 아무래도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그 기술들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좋은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보면요. 요즘에 이렇게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 증시 부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 그리고 세계 경기와 관련된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 증시, 중국 경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물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 같은 경우는 MSCI 그 차이나 지수입니다. 네. 이 지수에는 상하이나 선전, 홍콩,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우량 성장주들이 상장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주가를 보면은 2월 17일 기록한 고점 대비해서 20%는 넘게 하락했다가 어저께까지는 15% 하락으로 그쳤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MSC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0에서 20% 하락은 자주 있는데 문제는 이번 지수 조정이 2월 17일 이후에 길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MSCI 차이나 지수의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세 종목이 아직까지 주가가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특히 주가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의 CEO죠. 장희민 같은 경우에는 38살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사퇴 압력을 받고 있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30개 기업의 CEO도 연말까지 사퇴하거나 이선 후퇴를 지금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처럼 굴뚝주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아예 초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 얼른 투자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위험하다. 또 이런 얘기도 들려서 중국 증시 혹시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언제쯤 투자하는 게 좋다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중국 좋을까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실적 전망도 좋고요. 또한 중국에서는 AI라든지 클라우드형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 전기 자동차와 같이 미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술 분야의 톱 플레이어들의 실적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 수익률도 낮아졌고요. 또 밸류에이션도 개선 추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투자 타임은 아무래도 나스닥 100 지수가 다시 반등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 있는 7월 1일 전후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이벤트들, 규제 완화, 그리고 독자적인 공급망 확대 대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가 주가 바닥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만든 마윈 창업자도 회장직에서 물러났고요. 또 틱톡을 만든 장희밍 대표도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압박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는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가요?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포모들 같은 경우에는 AI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와 같은 첨단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다시 바꿀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네. 소위 말해서 디지털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건데요. 네. 소비자 중심의 비즈니스를 이제 버리고 산업계까지도 포함시키는 B2B, 2C라고 해서 기업 소비자 모두와 동시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변신시키겠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5New라는 전략에 의해서 유통회사 역할뿐만 아니라 제조, 금융, 기술, 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모든 다른 중국 기업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위챗이라고 하는 B2C 회사가 클라우딩 컴퓨터, AI, 빅데이터 기술을 아예 오픈시켜서 산업 디지털화를 지원하도록 소위 말해서 옷까지 다 벗으라는 겁니다. 네. 디지털 포머들의 경쟁력은 아무래도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리고 인공지능, 보안,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같은 쪽이 핵심 기술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얼굴 인증 기술, 디지털 결제, 고객 데이터, 구매 예측, 소비자 선호 예측, 또 면담 내용까지도 모두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랫포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말 잘 듣는 양처럼 순하게 움직이라는 뜻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 기업들이 이렇게 국유화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국유화 단계에 들어갔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작년에만 48개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유 기업이 경영권을 뺏었습니다. 네. 이제 158만 개 민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 해당하는 당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당이 민간 기업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인터넷 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러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구경제주가 많이 상장된 상하이 증시가 또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굴뚝주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또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수출 관련주들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들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무려 18.3% 정도 증가했고요. 올해 상반기 전체로 보더라도 8.5% 성장을 해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철강이나 자동차, 관광 같은 주식들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6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차 판매의 20%는 신에너지 자동차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특히 4월달 한 달에만 무려 192% 전기 자동차 판매가 있었다는 점에서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중국 투자와 관련된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도 이렇게 최근 금융시장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바로 이런 그림. 이벤트 100% 당첨? 엄마, 인증 좀 주세요.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차 접종은 11%가 넘는 접종률 보이고 있고요. 정부는 6월까지 1,3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백신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백신 접종 맞아도 되는 건지, 또 백신 접종 맞기 전후에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코로나19 사태의 최일선에서 애써온 곳이죠. 안동의료원 이윤식 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식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백신 접종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장님하고 안동의료원 의료진들은 이미 백신을 맞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저희 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네. 화이자 접종 대상인 의료진 252명이 3월, 4월에 걸쳐 2차 접종까지 마쳤고요. 행정부와 진료지원부서 지원들 약 30명이 3월 말에 1차 접종을 하고 6월에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맞았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증상 같은 거는 많이 없으셨나요? 예, 심각한 이상 증상을 겪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 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둘 다 주사 부위가 벌겋게 붓고 통증이 있었던 사람은 덜어 있었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받은 후에 비교적 젊은 직원들 몇 명이 또 화이자를 맞은 직원들 중 몇 명이 화이자는 2차 접종 후에 몸살과 고열을 겪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네. 심각한 이상 증상까지는 없었고 그냥 몸살, 고열 이런 증상이 있었던 건데 대개 2, 3일 정도 지나면 이런 증상들은 다 없어졌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정말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60세 이상 백신 접종 신청도 받고 있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백신 접종 맞으러 오시는 분들 확실히 늘었나요? 예, 하루 100명씩 저희들 병원은 하루 100명씩 예약을 받았는데 네네. 예약을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예약자가 다 찼고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 네. 노쇼 예약자는 아주 소수이고 그 비게 되는 자리는 대기자들이 접종을 받아 하루 100명씩 다 채우고 있습니다. 대기자들이 하루 100명씩이요? 아니, 그 노쇼 예약자가 몇 명 안 돼서 그 몇 명을 네. 대기자로 채워서 100명씩 하루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자는 100명씩 받곤 있지만 노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100명을 다 맞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정부에서 하루에 30-4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해서 6월 말까지 전 국민 25%인 1,300만 명이 1차 접종 완료의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목표 달성 무난하게 할 거라고 보세요? 예, 저희 안동 1호원의 경우 지금까지 노쇼 비율이 한 1 내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예비자 명단도 현재 한 100명 이상인데 예비자 명단 문의가 매일 40 내지 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네.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아주 높다고 판단되고 백신 수급만 잘 받쳐준다면 목표 달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네네. 상반기 목표가 1,3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35만 명을 접종해야 한다는 계산도 있는데 네. 5월 27일 65만 명, 5월 28일 54만 명을 접종했다는 현장 통계가 발표된 것을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쇼 얘기를 하셔서 노쇼가 발생을 하면 예약한 30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맞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자녀 백신 확인해 보려고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거의 다 0이라고 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예약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 병원처럼 예비자 명단을 100명 이상 이렇게 확보한 상태에서는 이 빈자리를 노쇼가 생기면 이 빈자리를 예비자들한테 연락해서 맞게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 당일 예방 접종 예약을 받아서 백신 접종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그 예비자 명단은 어떻게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병원에 이제 전화로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면은 일단 그분들 다 대기자 명단으로 이제 올리기는 올립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앱은 노쇼가 발생할 때 뜨는 건데 예비자 명단은 그 노쇼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약하신 분들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현재 백신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뭐 백신 수급인 것 같은데 이건 또 괜찮은 상황이라고요? 예, 6월 들어서 얀센 백신 100만 회분 모더나 5만 5천 회분이 국내에 도입된다는 좋은 소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네네. 앞으로 백신 수급 문제는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대 사정을 감안하면 우리
의료 시스템은 2달 안에 2천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접종을 잘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요즘 백신 부작용에 대한 과장이나 가짜 정보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불안감을 진정시켜주는 게 그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접종률 지금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1차 접종하면 7월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또 다중이용시설이나 뭐 종교활동, 가족들이 모일 때 인원 제한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인센티브면 접종률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후 생길 수 있는 희귀 혈전 형성 같은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정부에서 5월 26일 발표한 내용 중에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로 마스크 착용 지침과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기본 지침을 조정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100%免疫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네. 남아공 변이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는 백신 효과가 또 미지수이고 네. 또 현장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구분이 어렵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리라 기대되는 연말까지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 방역 지침을 견지하는 게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보다는 이 불안감 해소는 우선이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불신을 좀 해소하고 불안감을 좀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요즘 유튜브나 SNS에 떠도는 헛소문 같은 가짜 정보로 혼란에 빠지지 말고 네. 책임감을 갖고 발표하는 전문가나 방역 당국자들의 의견과 팩트 체크를 믿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 접종 부위에 발진이나 부종이 심한 사진을 올려놓고 통증도 심하다고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반응은 면역 반응의 증거라 할 수 있고 대부분 며칠 내 저절로 좋아집니다. 네. 또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작용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희귀 혈전 형성은 10만 명 중에 1명 정도 생기고 또 생기더라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백신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의 빈도나 항체 형성에 약간의 차이 있다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특정 제품에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후에 힘이 들고 화이자는 2차 접종 후에 힘이 든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 고열과 몸살 증상이 심하다. 네. 백신 접종받은 직원들과 주변 사람을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누구나 한번 약간 힘든 며칠을 겪어야 합니다. 네. 또 면역 형성 효과는 화이자가 95% 정도 우수하다고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도 75% 내지 85%로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네. 참고로 우리가 예년에 맞던 독감 백신의 면역 형성 퍼센테이지가 대략 70%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공이 효과가 괜찮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백신 맞는 분들이 더 늘어날 텐데요. 백신 맞기 전부터 아스피린 복용해야 된다. 맞고 나서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백신 맞기 전후에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백신 맞기 전에 벌써 아스피린이나 이제 타이레놀 같은 이제 계열제를 이제 먹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는 이제 참 백신을 맞고 나서 열이 나는 거는 보통 6시간 이후에 이제 그렇게 이제 나는데 그렇게 뭐도 그 예방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네. 열 나고 갈 때 그렇게 먹는 게 좋겠고요. 네. 열도 안 나는데 먹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백신을 맞기 전에 약 일주일 정도 우리 자신의 몸 건강 상태를 좀 좋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과음도 피하고 또 잠도 충분히 자고 네. 운동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하는 게 좋겠고요. 네. 당뇨 있는 분은 당 조절이 잘 되는 상태에서 맞는 게 좋습니다. 네네. 또 항암 치료나 면역 억제제 같은 거를 이제 투여받는 환자는 투약 후에 어느 정도 그 아주 회복 단계 면역 상태가 좋은 그런 상태에서 맞는 게 좋겠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실제로 또 병원에 와서 백신을 접종을 맞은 경우에는 맞고 난 직후에는 아나필락시스 발생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한 20-30분 정도 머무는 게 좋습니다. 또 백신을 맞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탈수 방지를 위해서 물도 자주 마시고 금주는 물론 하셔야 합니다. 접종 후에 처음 며칠은 보통 팔이 아프고 아주 경미한 피부 발진과 부기가 있는데 네. 3일 정도는 운동을 삼가고 편안히 쉬는 게 좋겠고 발진과 부기가 심한 경우 냉찜질도 해주고 좋아질 때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 운동은 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백신 맞기 전후 주의사항까지 알아봤는데요. 백신 접종률 올라가서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동의료원 이윤식 원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네, 6월 11일인데 이준석 돌풍이 계속 불고 있어요. 이 관련 여론조사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돌풍 쉽게 꺾이지도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PNR 리서치의 지난달 29일 어뢰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봤는데 이준석 40.7%, 나경원 19.5%.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보다도 2배를 살짝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7.2%, 홍문표 의원 4.2%, 조경태 의원 3.1%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47%, 나경원 후보는 29.2%로 나타나서 국민의힘도 지지층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준석 돌풍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대변인 현상으로 보여요. 제가 분석을 할 때는 마치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실 텐데 브레이브 걸스가 있거든요. 네. 브레이브 걸스가 군 부대로부터 이 응원을 받으면서 음악 차트를 휩쓰는 그런 역주행을 보여줬는데 마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이 정치에 입문한 지는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정도로 주목을 못 받다가 일종의 현상인 거죠.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최적화된 인물이거나 완벽해서가 아닌 변화, 또 청년, 교체의 대변인 현상.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MZ세대의 반란입니다. 2030 세대가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한번 주도해보겠다라고 하는 반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당내 신진 세력의 반발, 당이 중진 운운하면서 개혁한 것이 뭐가 있느냐. 신진 세력, 젊은 세대들이 좀 주도해보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 정책의 반영입니다. 청년 정책 추진하겠다고 정부도 이야기했고 또 여당도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 됐느냐. 그런 만큼 청년 정책을 청년의 손으로 추진해보겠다. 이런 세대교체 바람도 강하게 불어닥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 대변인 현상이라고 보신 건데요. 그럼 이 돌풍이 당대표로까지 좀 연결이 될까요?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 지지층마저도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현상이고요. 네. 이 본선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볼 때 첫 번째로는 밴드웨거닝 현상입니다. 이 돌풍 추세가 밴드웨거닝 더 확산되는 현상이고, 두 번째는 중진 후보가 4명이거든요. 네. 나경원, 조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의 표가 또 분산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차기 대선의 기대감입니다. 오히려 파격, 정말 예상 밖의 파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효과가, 나비 효과가 차기 대선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판단, 이른바 이준석 나비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다면 본선까지도 이 돌풍은 지치지 않는 그런 파죽지세,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6월 11일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네. 대통령 지지율도 살펴주시죠. 네, 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한풀 꺾였던 문재인 대통령, 최근 관련된 여론조사들을 종합해보면 미국 방문 이후의 이른바 한미 정상회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긍정평가는 올라가고 부정평가는 내려오는, 말 그대로 정상회담 효과의 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보, 외교 중요하지만 경제와 북한 효과가 더 컸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정상회담 그러면 주로 이제 안보나 또 외교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 이건 또 강재희 아나운서 잘 아시잖아요. 강재희 앵커에서도 경북공, 경제 북한 공약인데, 이 공약은 검찰개혁이니까 내정입니다. 그런데 경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백신도 있었죠. 네. 또 반도체도 있었고 배터리도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합의가 존중되는 또 그런 합의가 나타났고, 대북 특별대표로 썸킴 전 주한 미대사가 임명되면서 이게 북한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후퇴하는 또 뒷걸음치는 결과는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효과가 국정수행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현안도 좀 몇 가지 살펴보죠. 네. 네,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문제 계속되다 보니까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도 이루어졌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또 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2월입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이 환자가 이 수술을 했는데 행정 직원들이 수술 부위를 절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 의료행위인데, 근데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경찰이 10시간 정도의 수술 영상을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아닌, 심지어는 간호사도 아닌 행정 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정말 이거 영화 속에서만 나올 이야기일 법하지만 실제 현실로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국민들도 이제 여론상으로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바로 이 질문을 물어보았는데요. KSOI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28일과 29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무려 10명 중 8명, 80.1%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거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단속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CCTV 설치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타났습니다. 여론은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게 급하게 추진이 된다면 환자협회, 대한의협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혹시 뭐 충돌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의료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랬을 때 보면은 좀 충분한 소통이 없었거든요. 이번 수술실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더라도 이걸 강행하게 되면 또 의료계에서는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상당히 또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충분히 의료계와 또 소통을 해서 봐라,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냐. 모든 의사분들이 이렇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또 국민들의 불신, 또 국민들의 의심이 의료계를 또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소통은 사전에 충분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게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7월부터 해당이 되잖아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제한 인원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 어떻게 나타났죠? 상당히 또 반길 것 같거든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주 반가운 소식으로 인식할 줄 아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7월부터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절반인 50%는 좋다, 적절하다는 응답이었는데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45.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5차 범위 내 정도 수준이니까 찬반이 팽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이게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론상으로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수치상으로 더 높긴 했지만 부적절 의견도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찬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건 아무래도 코로나19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